예, 그 사이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무리 급해도 할 건 하고 갑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지면은 분노하고 흥분하시잖아요. 근데 아까 초반에 제가 화를 냈던 거랑 또 일맥상통하게 맥이 닿는 지점이었어. 세상에서 가장 못난 새끼가 어떤 새끼냐면은 자기 편 때리는 거야. 밖에서 열을 받아오면 말이에요. 가족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밖에서 열받은 걸 왜 가족들한테 불어. 같이 어깨 걸고 뭔가 싸워왔잖아, 수년 동안. 그러면은 사실 방송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면 말하기도 싫어. 어떤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해야 돼요. 그건 팔자니까. 그러면 서로 이렇게 힘들지 어깨 걸고 나가줘야 되는데 세상 끝날 것처럼. 방송에 들어와서 이미 대본에 의해서 하고 있는 방송을 정경심 이야기 안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 적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의 인간들. 우리는 우리의 아젠다가 있는데 다른 방송의 아젠다를 갖고 와가지고 왜 새날은 그 이야기 안 하냐고 난리 치는 인간들. 그런 새끼들이 제일 나빠. 왜 나쁜 줄 아세요? 어떤 다양성 차원에서 큰 틀에서만 같으면 다양성 차원에서 이런 방송 저런 방송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이해 못하니까 자기들 기준으로만 세상이 돌아가야 돼. 그래서 뭔가 계속 뭔가를 외쳐야 되고 왜 니들은 이 당 지지 안 하니 저 당 지지 안 하니 그 난리를 치는 거야. 그게 구구랑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정경심의 어떤 이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면은 서로 위로하면서 어깨 굴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왜 새날을 비방을 합니까? 못 맞췄다고.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우리만 그런 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나는 그런 사람 인정 안 한다니까. 아무리 민주시민이고 내가 아무리 무슨 점잖네 해도 그런 것들은 인정 안 해요. 박근혜 태극기랑 뭐가 달라 그거. 그러니까 내가 제일 그 열받아하는 게 그런 지점이에요. 좀 유튜브 좀 하면은 시사 박사가 돼가지고 막 그거를 맞추냐 안 맞추냐 그런 짓거리 좀 하지 마. 그건 진영 방송 아니야. 내가 우리도 그런 얘기 했지. 윤석열에 대해서 해임을 외치는 이유가 우리가 해임을 외치니까 그나마 2개월에도 나오는 거야. 징계위원회도 이해를 했잖아. 인정을 했잖아. 윤석열은 해임 건수가 맞다고.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정직 2개월을 내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못 맞춘 거죠? 아무튼 모자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상대방 비난하고 누가 맞췄네 만에를 지랄 연병들을 하세요 진짜. 이쪽에서 해임 외치고 저쪽에서 해임 외치는데 나 정직 2개월 맞췄다라고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런 사람들 방송 안 왔으면 좋겠고. 지금 이야기를 좀 돌아가서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그 징계 정직 2개월이 부당하다라고 지금 이 가처분 신청해 놓은 것이 24일 날 결과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20일 날 하고 23일 날은 패싱하고 야 오늘 그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도 오늘 구형이 나왔더만요. 야 검찰도 전방위적으로 지금 좋은 시절 보내고 있다잉. 마지막 끝물이라고 봐야죠.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속보로 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최강욱의 징역 1년을 검찰이 구형했습니다. 징역 1년 구형이면 검찰 측에서는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냥 무죄 구형해도 우리는 할 말 없네요라고 이렇게 한 게 징역 1년인데 검찰 측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죄 판단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면 정경심 교수 판단처럼 하죠. 7년, 뭐 8년 이런 식으로 막 때리고 거기에 절반 딱 치면은 이제 한 3년 반, 4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1년을 재판장한테 1년을 구했다는 건 그 6개월 이하로 나와도 할 말 없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24일 날 만약에 뭐 그날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안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 사람이고 한 하루 이틀은 더 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고 또 어떤 분들은 24일 날 나올 거다고 한번 보는 사람들인데 윤석열의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버리는 순간이 오면 굉장히 끔찍해지죠. 현실적으로는 지금은.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고비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왔던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영과 진영이 딱 부딪히는데 저쪽에서는 판사가 선수로 뛰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임명한 검찰총장이 선수로 뛰고 굉장히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윤석열에 대해서 이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라도 되면 뭔가 이렇게 균형이라도 잡는 느낌이 있을 텐데 윤석열에 대해서 인용이 되면 이거 이제 우리는 코로나도 뭐가 없어. 법원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정직 2개월을 우리가 그나마 좀 인정해 줄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정직 2개월은 법원에서 뒤집히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그 어떤 징계 수위가 낮기 때문에 그것조차 법원에서 뒤집어 버리면 행정부의 집행력 자체를 완전히 무마시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권분립이라는 기본 원칙 자체가 깨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만약에 그 중대한 어떤 판단을 법원이 스스로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하루 확진자 뭐 5만 명, 10만 명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행동에 나서야 되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이 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정직 2개월을 뒤집어 버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이 정직 2개월이 굉장히 소극적인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확실한 징계 수위라고 봤는데 그것조차 뒤집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아닐 때는 판검사 리스크가 중요하지 않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무일 때는 검사들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문제를 안 일으키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조용히 그냥 네. 정관 비리 저지르고 말았겠지. 놈사람에서 술 얻어 처먹고 사회적 이슈가 안 되니까. 야 윤석열 들어오니까 윤석열 때문에 속 끓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이 사법개혁 또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는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네. 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개혁이 안 되면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만으로도 공수처만으로 안 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있잖아요.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뺏었더니 결재권으로 지금 뭐 원전 관련 수사해. 뭐뭐 수사해 이런 식으로 옵티머스 건은 물론 이제 그건 중앙지검장한테 이야기지만 수사하지 마라고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모든 게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이 조정됐다고는 하지만 그 수사권의 일부만 조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로 이관을 했지만 뭐 선거사범이나 뭐 정치 문제나 뇌물수수, 부정부패, 그리고 이제 거대한 그 규모가 큰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항목들은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그 내용하고 여전히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넘겨준 수사권은 검찰 입장에서는 없어도 그만인 거거든요. 실제 알짜배기는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1차 검찰 개혁 결과로 남아있는 그 검찰의 수사권마저도 완전히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소편의주의 이것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돼요. 검찰이 머릿속에서 자기 뇌피셜로 나 바쁘니까 이거는 안 해. 그리고 내가 왜 기소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업무 방식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기소를 했으면 왜 기소를 하는지, 기소를 안 했으면 왜 기소를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남기는 이걸 법제화시켜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많은 시민들이 법원에 대포라도 쏴버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좋은 판사님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좋은 판사라고 하는 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는 판사 일부 있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같은 나이브 순진했을 수도 있어. 그나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간 사법부는 조금 더 낫겠지 하는 것도 전혀 맞지 않는 게 판사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법부는 오히려 대법원장 같은 사람들의 익힘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대법원에 올라가면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는 건 있지만 기존에 있던 지금 부장판사쯤 하면요. 이명박근혜 시기 거치면서 다 판사했던 놈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검찰 주류 세력과의 인맥은 없습니까? 같은 서울대 나오거나 같은 법대 나오거나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같은 서초동에 근무하면 서울로만 따지면 근무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자기들이 카르텔이 만들어져 있는데 임정엽은 판사가 된 이후에 검사들하고 안 만났겠어요? 수도 없이 많은 교류를 통해서 이미 검사화되어 있는 판사일 테니까. 근데 이게 사회를 뒤흔들 만한 어마어마한 이슈인데 임정엽이 예를 들면 검사들을 어마어마하게 공경에 빠뜨릴 판결을 내리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결과가 예상돼 있을 수도 있는데 자꾸 우리는 뇌피셜로 지금까지 해왔던 거지. 그래도 판사는 조금 공정할 거야.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이 아닐 때는 우리 쪽 유력에 파는 판결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것은 윤석열과 검찰이 명운이 걸려있는 판결이었다고. 그럼 그 판결에는 분명히 이 판사 리스크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걸 실감을 하는 거고 더 이상 우리는 사법부에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 행정부의 업무 방향이나 업무 속도를 보면서 답답하다고 너무 느려서 뭐 하는 거냐고 일을 안 한다고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명박이 5년 안에 4대강 공사를 완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면 30년이 걸려도 못 끝낼 일이에요. 그런데 이명박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전횡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을 초월해서 자기의 권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5년 안에 그 엄청난 공사를 끝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박근혜도 똑같이 그런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해야 됩니까? 법을 초월해서 자기 권한 밖의 어떤 지시를 통해서 짬짬이를 통해서 그동안 적폐 세력들 싹 다 쳐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민주사회가 정착되는 건가요? 70년 동안 썩었던 건 70년이 지나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문재인 행정부의 지금 절차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왜 이명박처럼 안 하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거거든요. 김명수 대법관이 들어가고 나서 그 양승태 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양승태처럼 그러면은 김명수 대법관이 양승태처럼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획팀 따로 짜서 사람들 사찰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재인 행정부가 바라는 대로 판결이 쏙쏙들이 다 나오면 그게 민주사회가 건설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든지 시간이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한 거 저도 답답해요. 답답한데 이거는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저 새끼들이 진짜 개새끼들이거든. 근데 똑같은 개새끼가 되지 않고 사람답게 일을 하려면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서로를 개새끼가 되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냐고요. 참는 거밖에 없어요 지금은. 근데 뭐 참기 어려우니까 혼자 참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새날 방송 보면서 참아야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법원에 가서 불 질러요? 그러면은 뭐 법원이 개혁된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법의 기술자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죠. 2심과도 어렵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나는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은 상식에 기반해야 하고 그 상식적으로 봤을 때 2심 가면 정상적인 판사놈이 오면 무죄, 비정상적인 판사놈이 오면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운빨에 맡겨야 되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판사들은 무작위로 배당되잖아. 지금 검찰도 그거 하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 누구한테 특별히 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는 뺑뺑이 돌려가지고 네가 맡아라 하는데 아니 어떻게 운빨 좋게 좋은 놈한테 걸리면은 똑같은 사안이 무죄가 나고 나쁜 놈한테 걸리면 유죄가 나고 그렇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 바꾸자고 이제는.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저는 그래도 그나마 걱정하지 않는 게 이제 알게 된 사람은 절대 모르던 상태로 못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나라님들, 판사님들, 검사님들 뭐 정의롭게 똑바로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었던 그 시절과 우리 눈으로 똑똑히 이런 적폐들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짓들을 저지르면서 불법을 속속들이 저지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됐는데 우리가 모르던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돌아갑니다. 그러면 시간은 걸릴지언정 언젠가는 저 세력들은 찢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내 손으로 찢어 밝힐 수가 없다고 해서 옆에 있는 동료를 욕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 어떤 이득이 돌아오냐고.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는 이미 알게 돼버렸다고. 아하. 그게 우연이든 필연이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과거로는 절대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고 검찰이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당장 변화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왜 욕을 하냐고요. 오케이. 서로 응원하고 그냥 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 시간 정도 흥분하고 말아. 그 속상할 필요는 뭐 있어. 내 몸 아프고. 내가 저번에 정경심 교수 구속됐을 때 근데 술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아침이 괴롭더라고. 자꾸 속을 끓이는 것보다 이걸 이제 나쁜 말로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좋은 말로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할 말 되게 많을 우리 정필승 변호사한테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방송 나오고 싶으면 미칠걸?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들리시죠? 예, 들립니다. 예. 오늘 판결을 어떻게 봐요? 좀 시원한 이야기 좀 해줘봐. 제가 법 공부를 한 지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예. 내가 법 공부를 할 이유가 있을까를 느낀 판결이 딱 두 번이 있었어요. 예. 한 번이 정봉주 의원님 판결이었고, 또 한 번이 이 판결인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제가 낮에 이제 곽동수 선생님 방송을 보면서 봤는데, 다른 건 다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표창장 위조가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은 도대체 귀를 씻고 다시 들었어요. 이거 오보 아니야?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판결들도 문제가 많지만 사실 이제 표창장 판결이 상징적 의미가 있었잖아요. 정경심 교수님에 대한 기소라든지 재판이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가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검찰은 이 자기네들이 기소를 하면서도 이 표창장이 언제 작성된 특정조차 못 해가지고 중간에 뭐 공소장 변경을 하니 추가 공소를 제기를 하니 이런 해프닝을 겪어가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위조가 됐는지 단 하나도 입증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 하나도 입증한 게 없었는데 그런 형태의 형식이 없다 라는 이유로 표창장은 위조된 것이 맞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더욱 이해가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동양대 표창장은 정말 많은 형태의 표창장이 존재했다는 게 온 국민들이 보는 국감장이 아니라 청문회장에서 공개가 된 바가 있어요. 예. 정해진 형식이 없이 정말 그때그때 다양한 형식으로 표창장이 나간 사실이 온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런 형식의 표창장은 없었다라고 해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게, 이게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이어령 비어령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최성해 총장이 이 상장 준 적 없다도 중요한 증거로 갖다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그 판사님한테 제가 판사 임명장을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판사라고 판결 내리고 있다고 주장하면 그 판사는 지금 공무집행 방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사람이 나는 표창장이 준 적이 없다라는 말이
그 표창장이 위조됐다라는 말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뭐 총장이기 때문에 표창장을 전결을 했다라는 주장이 있으면서 그게 됐는데 전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사실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전결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입증이 됐는데 그러면 쉽게 말해서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서 아니 권한이 없는 자가 아니라 권한이 위임된 자라든지 아니면 뭐 대리해서 발급됐을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는데 나는 준 적이 없는데 라는 이유로 유죄가 판단이 된다면 그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다가 돈을 놔뒀는데 우리 엄마가 그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배고픈데 빵 사 먹어야 되겠다 했는데 내가 그거 보고 엄마 왜 내 돈 갖다 썼어? 나한테 허락 안 받고 갖다 썼네. 이거 범죄 아니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아무도. 근데 형식 논리만 갖다가 이 사람은 유죄야 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냥 오로지 형식 논리인 거죠. 사실관계를 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이 판사는요. 결론을 정해놓고 재판해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게 저처럼 실무를 제가 오래 한 건 아니지만 판결을 할 때 재판을 받을 때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사실은. 이게 정말로 판사는 이미 머릿속에 소장 받는 순간 그리고 실제로 변호사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소장 받는 순간 판사 머릿속 결론이 이미 내려버린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예단을 갖고 물론 이제 판결문을 봐야죠. 이게 언론에서 계속 지속됐던 많은 문제점들, 판결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양 당사자 간의 주장들을 우리는 언론에서 나왔던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그냥 판사 입장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다 칩시다. 근데 우리 형사사법 제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치.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유죄가 입증되지 않는 한은 무죄는 추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가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거는 무죄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계속 이제 표창장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입증이 되려면 위조 사실이 입증이 되려면 정확하게 특정이 돼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이거는 표창장이 위조했네? 라고 범죄를 인정을 해버리면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실질적인 피고인의 방어권조차 보장 안 해줬던 거. 이게 왜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재판 과정을 보면 이게 위조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가지고 계속 다퉈왔어요. 이게 한글로 위조가 됐다, PDF로 위조가 됐다, 이걸 시연을 한다 만다 이걸로 계속 다투다가 갑자기 시연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 이야기 쏙 빠져버리고 이런 소식이 없었어 유죄 이렇게 판다. 이거를 불이타 금지 원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우리도 그런 얘기 했어. 쟁점을 삼고 그걸로 다퉜으면 그 쟁점 범위 안에서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쟁점이 되지 않았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이거 쟁점이다 해서 여러 번 이제 다퉜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판결문 쓰려고 보니까 야 이런 소식이 없던데 했으면 변론을 제기해가지고 야 이런 소식 없던데 이거 할 말 없어? 해서 피고인한테 충분히 그건 소식이 이런 소식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입증할 기회를 준 다음에 유죄다 판단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북은 동쪽에서 쳐놓고 답은 서쪽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쟁점도 아니던 거 지금까지 중요하게 쟁점으로 부각된 적도 없는 사실을 갖고 와가지고 유죄야. 넌 유죄야. 판단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처음 재판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그 형태를 재판이라는 요식행위를 거친 뒤에 또 유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 정도라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게 무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이게 사회적인 게 이슈가 된 재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다뤄져 왔고, 몇몇 기자나 유튜버 분들은 실제로 모든 재판에 다 참석을 해서 그 참석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청취한 결과들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를 해왔잖아요. 그래 나서 재판의 주요한 쟁점들이 정말 투명하게 노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예. 물론 법관만큼 정확하게 보진 않았겠지만 주요한 쟁점들을 다 보고 판단한 상태인데 이 부분들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요. 2심으로 갔을 때, 저는 2심으로 갔을 때 정상적인 판사라면 다 뒤집힐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자, 김경수 도지사님 재판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판단해주면 되지. 당연히. 맞추려고 하지 마요. 당연하죠. 예. 그건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고, 그건 뭐, 이거는 이렇게 법이 상식이기도 하지만, 법은 상식이기도 하지만 형사법에서 더 중요한 거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해석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형사 재판이라는 거는 피고인을 위한 절차예요. 저는 이 사건이 공소 기각이 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형사 사법 체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안녕을 위한 건데, 지금 이 재판이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형사 사법 체계 자체가 국민의 안녕을 해버리고 있어요. 국민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그걸 판단을 해줘야 돼요. 야, 아무리 개개인의 범죄 행위가 혐의가 의심이 된다는 게 중요하다 하더라도 국민의 안녕을 손상시키는 방법의 형사사법체계는 존재해서 안 된다. 이런 식의 재판을 두 번 다시는 해서 안 된다라는 경고를 줘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번 재판에서는 일부 형식적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 판단을 내려버렸어요. 참. 그 말은 앞으로도 이렇게 수사해. 우리가 유죄 판단하면 끝이야.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70군데 압수수색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해왔던 이야기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압수수색을 청구한 건 검찰일지 몰라도 그거를 자판기 마냥 발부해 준 건 판사들이었어. 그렇지. 그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광화문 집회를 허가해 준 것도 판사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줄어드는 걸 못 막고 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법 절차라는 게 몇몇 소수의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절차가 아니고, 이 사법 절차도 이제는 국민들이 가져올 때가 됐어요. 아까 제가 방송 중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배심원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관계 판단의 정권을 판사한테 주고 있는데, 판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한계가 있는데, 그 제한된 경험과 지식의 한계 속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날. 선입견이 좌우되고, 그렇죠. 판사 자체를 그만둔 뒤에 변호사를 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좌지우지해서 검찰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고 자기는 또 다른 이득을 취하는 형태라면 이거는 정말 사법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부터는. 이게 저는 마녀재판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마녀재판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마녀재판하면 이제 상징적으로 되는 게 뭐 증거가 없어도 네가 네 죄가 없다는 거 입증을 못하면 사형시키고 막 이런 걸 기억하는데, 사실 마녀재판의 가장 중요한 거는요, 마녀재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 하나가, 마녀재판에서 마녀로 유죄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마녀 유죄 받은 사람의 재산을 해당 판사와 그 사람을 기소한 사람이 나눠 가져요. 어이씨, 마녀는 무조건 죽었어야 되네. 그렇죠. 지금 정경심 교수님 재판이 딱 그거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소한 사람과 판단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관예우로, 우리가 지금 정관예우로 정관 비리라는 말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정관 비리로 이득을 얻는 사람은 검사하고 있는데 판사는 이익 안 받나요?
그 사람들이 과연 사법 절차가 정말로 투명해지고 정과 내유가 없어지는 걸 바라는 사람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심각하네. 법이 개혁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수사하고 판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시국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평상시 때 괜찮은 판결 내리는 판사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권성수 판사가 입시비 담당했다 그러고 임정현 판사가 사모펀드 담당했다 그러는데 이 결과들을 내린 거 보면 이 사람들 자체가 지금 이런 판결 내리는 행위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정치적일 수밖에 없죠. 정치적일 수밖에 없고 그런 정치적인 판단들이 내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은 외국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쓰죠. 배심원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사법 왜곡죄 같은 적극적인 방법을 써서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하는 걸 막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재심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요건을 완화해서 재심을 통해서 이렇게 명예를 구제하기도 하고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견제 수단이 발달되어 있는 반에서 우리나라는 그런 견제 수단이 아예 없죠. 뭐 판사 탄핵 제도가 있다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도 판사 탄핵 제도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뿐이지 아직까지 시행은 못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이제 독재 프레임에 걸릴까봐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대표적인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는 건 아닌데 저는 우리 지금 새날을 보고 계시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님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거는요. 서로 존중하라고 분립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라고 분립되어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잘못했으면 입법부가 나서서 야 너네들 이딴 식으로 판단하면 되냐? 라고 견제를 해주라고 상권이 분립되어 있는 거지. 야, 진짜 훌륭하다. 서로 모여가지고 아유 재판부가 판단했으니까 우리 존중합니다. 이러라고 상권 분립한 적이 없어요. 너네들 하나의 권한을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감시는 하되 그 감시를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존중하라는 거지. 상권 분립을 입법부가 했으니까 우린 손 안 대. 행정부가 했으니까 우리는 손 안 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판단이 있을 때는 법조인 출신의 여러 국회의원분들께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거는 좀 다퉈주시고 정말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탄핵해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상하겠지만 이제 속상한 것은 1시간 정신 차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결의를 다지는 시간 계속 진행돼야 될 거라고 일단 보고요. 역시 우리 정필승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참 시그니처가 있는 아니 이런 이야기는 길들여진 변호사들한테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고 정필승 저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역시 밥그릇이 2개면 달라. 그렇지. 의사만 하면 되니까. 네. 자, 알겠고요. 제가 방송 보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진보는 불리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진보는 패배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불리한 상황에서 불리하게 싸웠지만 언제나 이기는 게 진보입니다. 오케이, 예, 그거를 꼭 명심하고 또 힘을 냅시다. 역사는 진보하는 거야 원래. 그럼요. 역사 자체가 진보하는 거라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저기 뭐 이제 퇴근했습니까? 아, 이제 출근했습니다 사실. 뭐 집에 가봐야 부인도 없고 뭐 그런 거죠 뭐. 고양이가 있는데. 네, 고양이랑 결혼하신 분. 예. 예.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금요일 방송해 봅시다.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역시 정필승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랑 생각이 똑같네. 그래 이게 상식이지. 네, 마음이 편해지네요. 이게 상식이죠. 네. 저는 진짜 배심원제는 꼭 가야 되겠다. 이 기회에. 아까 그 정필승 변호사 이야기 중에 삼권 분립은 서로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는 말에 무릎을 딱 쳤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그게.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나도 최소한 판검사 해본 사람이고 변호사 해본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징역 4년을 때리고 법정 구속할 수 있냐.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거, 일단은. 그렇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이 메시지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상식이 너무 반하잖아. 누구 멱살 잡았는데 징역 4년 주는 거랑 똑같은 그걸 그러면 너무 과하잖아, 이게. 모든 정답은 국민 눈높이예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의 상식에 봤을 때 이건 말이 안 된다 싶으면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잠깐만요. 오늘 나름대로 PPL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약속된 PPL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만 파케몰 PPL 잠깐만 하고 갈게요. 진짜 여러분들. 오늘